자,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알갈 바이리파이너리라는 것은 다양한 에너지와 케미칼을 만드는 전환 공정과 그 시설들을 아우르면서 우리가 중요한 컨셉은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를 가능한 이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여기에 이제 힙과 파워라는 얘기가 나왔죠. 쓴다든지 또는 이 바깥으로 우리가 웨이스트 물질이 많이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그 바람직한 바이오리파이너리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바이오리파이너리 기술은 미세 조리의 경우를 씁니다. 자, 적절한 균주를 찾는 것, 미생물 촉매를 찾는 것, 또는 그걸 많이 키우는 것, 광생물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키운 다음에 수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요걸 이제 우리가 오일 농사처럼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키운 미세조리를 적절하게 파쇄를 해서 추출하고 난 다음에 리피드를 뽑아서 바이오디젤을 제공하는, 그리고 이제 그 부산물에 대해서 활용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사실 1, 2, 3, 4, 5, 6, 7단계 전체 연구를 다 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제가 여러 기술들을 보여줄 텐데 제가 다 한 건 아니고 많은 공동 연구자들과, 저는 사실은 이 앞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여러 가지 전공을 가진 분들하고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자, 이 엔지니어링 중에 특히 케미컬 엔지니어링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단계 7단계를 얘기했는데요. 그 7단계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로 줄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키우고 난 다음에 수확을 별도 공정하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거든요. 또는 이 파쇄하고 수확하는데 또 별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뒤편에 보여드릴 중요한 컨셉은 이런 식으로 각 유니트를 연결하는, 또는 세 개의 유니트 연결하는 그런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케미칼 프로세스 측면에서 굉장히 이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험담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종을 연구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클렐라입니다. 이제 클렐라 같은 경우는 약 한 2에서 3 마이크로메타고요.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 다음에 클렐라 보면은 전자 현미경 찍어보면 이 안에 지질이나 스타치가 많이 있고요. 주로 이제 바이오에탄올이나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쪽입니다. 또는 뭐 프로테인 쪽으로도 많이 활용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전부 다 마켓 사이즈 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또 차온 게 헤마토코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녹색인데 장시간 키우게 되면 빨갛게 바뀝니다. 이 빨간 부분이 아스타산친이라는데요. 야, 킬로그램당 미안합니다. 7,000달러 정도로, 미안합니다. 굉장히 비싼데요. 이 헤마토코쿠스는, 아스타산친은 우리가 뭐 유처스키라고 뭡니까? 건강식품 이런 쪽에 같고요. 코스메틱 화장품, 그 다음에 양식 쪽에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마켓 사이즈는 크진 않죠. 비싼. 그래서 두 개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최근에는 이쪽에 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세조류는 CO2를 고정화해서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클랄라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한 겁니다. 자, CO2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빨리 자랍니다. 왜냐하면 이 CO2는 미생물한테 탄소원, 이거죠.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밥을 해당되기 때문에 밥을 많이 주면 좋죠. 자, 문제는 겁니다. 자, 장점은 뭐냐면, 그래서 CO2 소스를 어디서 했거든요. 대기 중의 CO2는 0.045%입니다. 이 낮죠. 그래서 우리가 굴뚝 같은데, 산업해체에 나오는 이 굴뚝에 지금 수증기 보지만 여기 CO2가 많이 배출되는데 그 CO2의 농도가 15%입니다. 굉장히 진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알가를 키우는데 굉장히 좋고요. 네. 자, 이 또 CO2를 제거해서 뭔가 만들면 우리가 말하는 카본 크레딧에 응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문제는 뭐냐? 자, 이 플루가스 안에, 연소가스 안에 CO2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낙스니, 삭신이, CO 같은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석탄, 화력 발전에서 나오는 가스입니다. 옛날에 우리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연탄가스, 연탄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이라는 얘기가 한 번씩 방송되고 있었는데, 제 어릴 적입니다. 예.
그 당시 중독된 이유가 뭐냐면 요거 일산화탄소, 뭐 SOx, NOx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미생물 흡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생물들은 그나마 이런 SOx, NOx에 대해서 좀 강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가 그 강한 종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그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에 있었습니다. 코리아 인스티튜트 오브 에너지 리서치인데요. 자, 에너지 기술 연구원 안에는 자, 실증 규모 파워 플랜트가 있는데 2.1메가와트 규모입니다. 이게 연구소 안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 실증 규모입니다. 상용화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한 300메가와트, 200메가와트. 300메가와트 기본을 따지는데 그걸 축소해 놓은 겁니다. 왜 만들었냐고요? 사실 석탄 화력 발전소를 뭐 개선한다든지 또는 석탄 화력 발전소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서 뭐 정지한다든지 처리한다든지 연구하려면 발전소로 가서 하기 은광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다 바닷가에 있고 보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출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소에 대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오는 콜가스를 가지고 처리를 해보는 거죠. 즉 합성가스가 아니고 실제 상용화했을 때 적용 가능한 가스를 바로 쓰는 게 제 아이디어였고요. 저는 이 발전소 위에 옥상에 유리 온실을 지어놓고 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 온실 이렇게 좀 지어놓고 했는데요. 자, 이 발전소에 있는 파워 플랜트 시스템 먼저 이해해야 되고요. 석탄이 오면 자 석탄을 준 거 중국산에서 중국제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떼고 나면 이제 굴뚝으로 이렇게 연소가스가 밖으로 나가는데요. 중간에 뽑아가지고 이송 장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옥상에 있는 이게 안 보이는데 옥상에 있는 미세조류 배양 시스템에다가 전송을 해서 키우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번 농도를 한번 재보면 CO2가 한 13%, 그다음에 산소도 있고요. 뭐 삭스, 낙스, CO, 그다음 먼지도 있고 나머지 N2 밸런스입니다. 사실은 이게 방출이 되는데 법정 기준치를 맞췄지만 사실은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일산화탄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이 CO2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요 삭스, 낙스, CO 같은 자 유해가스에 잘 견디는 종을 찾는 거죠. 자, 이 견디는 종을 찾는데 어떤 종이 자 이게 좀 잘 자라고 튼튼하고 오일을 만들지는 잘 모릅니다. 눈으로 봐서 해미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방법은 자 플라스크에서 일단 빨리 자라는 종들을 일단 찾습니다. 그 다음 기방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 실내에서 여기다가 이제 연소가스를 넣어가지고 잘 자라는 종.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질 함량이 높은 종. 그 다음에 이제 아웃도어에서 실제로 잘 자라는 종 찾는 겁니다. 아웃도어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연소가스지만 실내나 실외 아웃도어는 밤낮이 있고요. 그다음 온도 차도 심하고 라이트도 굉장히 높았다 낮았다가 그래서 그런 실제 환경 조건에서 잘 자라는 종을 찾아서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세 종 정도를 찾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을 테스트했는데 운이 좋아서 세 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고 나면 이제 우리가 조사하는 게 야 이게 그 종이 잘 자랄 수 있는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뭐 자 라이트는 어느 정도 자라느냐, 뭐 이런 거 조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리의 특성, 어떤 조건이 잘 자라는지 조사하고요. 오일을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제가 연구한 거는 클렐라스 케알로디라는 친구고요. 굉장히 빨리 자라고 지질 함량도 45%가 됩니다. 이게 미생물의 전자 현미경을 찍었는데 보이나요? 요렇게 뽀 진하게 하이 덴시티로 보이는 부분이 오일 부분인데요. 자, 전자 현미경을 찍으면 이렇게 느낄게요. 여기. 자,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광학을 찍으면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 클렐라 케알로원을 우리가 특성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클렐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지만 이제 좀 생략하고요. 이제 어떻게 많이 키울 건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서치를 통해서 포토 바이오리액터라고 치면 자, 리액터에다가 바이오라는 얘기는 생명체를 키운다는 얘기고요. 포토라는 얘기는 빛을 이용해서 키운다는 얘기인데요. 자, 구글 서치에서 이미지를 보면 어마어마한 포토 바이오리액터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반응이 나오는데요. 아, 그러면 저는 무엇을 개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 구글 서치를 넘어서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을 찾았고요. 이탈리아와 독일 시스템이 있는데 각각의 시스템을 자, 장단점을 분석해서 조금 더 최적화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급형 광생물 반응기를 개발하는데요. 그 말 그대로 가성비를 높이는 겁니다. 자, 독일의 프라운호fer 연구소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소비텍이라는 GmbH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그 회사가 자 둘이서 만든 그 시스템이 FPA 리액터라는데요. 플라스틱을 몰딩을 통해서 굉장히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체각적으로 물질 전달이 잘 되도록 혼합이 잘 되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생산도 좋습니다. 그래서 모듈라 디자인 이렇게 걸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게 오염에서 오염되고 나면 이 보면 즉 쌓이죠. 재사용이 쉽지 않고요. 비쌉니다, 사실은 플라스틱이 비닐보다는. 그다음에 스케일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턱 커지면 유동층이 그 유체 흐름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제작비도 비싸고요. 또 그 이태리 팀입니다. 뭐 몇십 년 동안 아주 오래된 연구해온 팀인데 이 팀들은 자, 이 바깥에 알루미늄 프레임에다가 비닐 생물 반응기, 비닐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단순한 고제, 저가 비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빛이 바깥에서 투과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생산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프레임 자체가도 굉장히 비쌉니다. 두꺼운 프레임 썼고, 그 다음에 혼합 자체도 이거에 비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거죠. 성능은 이게 우수한데, 자, 비용이 좀 높고요. 비용은 떨어지는데 성능이 떨어지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거는 일단 비용 생각하면 이 비닐을 이용해 저가를, 일단 구조는 단순해야 되고요. 또 모듈라 디자인 했습니다. 그 다음 유체 동력학 모델을 따와서 좀 중요하고요. 자, 삐뚜가를 생성시켜야겠다. 그 다음에 프레임을 가능한 좀 줄여보자. 그 다음에 안에 혼합을 잘 되게 해서 오염이 잘 되게 하자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업이 가능해야 되고요. 좀 오래 갔으면 좋겠고. 자, 또 다른 점이 뭐냐면 결국은 이 생물 반응은 사람이 돌아야 됩니다. 자, 기계가 와서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특허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연구를 했기 때문에 현재 부산대학교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윈도우 플랫 패널 디스포저블 포토 바이오렉터라고 하는데요. 디스포저라는 말은 사실은 이 광생물 반응기를 한 3개월 쓰고 난 다음에 세척하는데 보면 인건비 많이 들잖아요. 그냥 비닐만 재활용을 해서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바로 버린 게 아니고 재활용 없이 넘겨서 쓰도록 하는 거고요. 자, 이게 그 우리 좁은 땅에서 하려면 사실은 수직으로 세야 되는 거죠. 플랫 패널입니다. 예. 그래서 플랫 패널 하고 난 다음에 광합성 할 때 여러 가지 인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라이트가 잘 와야 됩니다. 라이트. 광합성 하려면. 라이트가 잘 오려면 이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안 됩니다. 너무 두꺼우면 안이 제일 컴컴합니다. 그래서 두께를 조절하려면 열 접착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약 두께 조절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Effective Light Transfer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열 접착을 해야 비닐을 이렇게 연기를 시킬 수 있잖아요. 할 때 지그재그로 하는 겁니다. 지그재그로 하고 난 다음에 밑에 가스가 올라갈 때 이 지그재그에 부딪히면서 가스가 이렇게 분산되도록. 그래서 CO2 서플라이도 하고요. 근데 지그재그 올라갈 때 믹싱도 잘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사실은 어항에 보면 이렇게 디퓨저 같은 거 쓰잖아요. 에어. 그 생각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대규모로 갈 때는 사실은 라인 디퓨저처럼 아주 심플한 걸 써야 되고요. 심플한 거를 써야 되고, 그게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자, CO2 트랜스퍼 잘 안 되니까, 별로 안 되니까, 여기 올라가면서 부딪히고, 올라가면서 부딪히고, 올라가면서 부딪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플루이드 다이내믹스 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거를 최적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라이트 전달이 되고요. 올라갈 때 CO2가 잘 공급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발생하는데 산소도 잘 빠지고요. 그 다음에 혼합이 잘 되도록. 그래서 지그재그로 히트 웰딩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여기다가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 구멍 뚫는 게 뭐 대단하다고요? 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로 구멍을 딱 이렇게 여기 들어오는 빛이 요 사이에 딱 들어갈 텐데 비닐이 안 뚫려 있으면 요 사이에 빛이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창문처럼 딱 뚫어 가지고 빛이 조금 더 전달되게. 예.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광합성 효율이 한 1, 2% 올라가기, 1, 2% 작게 보죠. 자, 우리가 조를 깐다는 얘기는 여의도 땅 전체 까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 황무지 이런 데 깔거나 아니면 중국 같은 데다가 땅 큰 데 있죠. 거기다가 엄청 깔기 때문에 그런 창문 같은 걸 만들어서 1, 2피로 황산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까요? 자, 직접 만듭니다. 우리가 만드는데 저희 연구원이 만들었는데 그 단계를 보여줍니다. 자, less is more design. 심플하게 만들어야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트랜스퍼런트 필름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가스를 넣을 수 있는 스파저가 있고요. 그 다음 가스 라인을 넣기 위한 튜브가 있고요. 히팅 프레스라는 말이 이거 찍는 겁니다. 자, 동영상 보이죠? 그래서 그 시스템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비닐을 잘라가지고요. 자, 열 접착을 하고요. 중간중간 윈도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가스를 넣을 수 있는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걸고 이렇게 채우고 광합성을 하면 흰색이 녹색으로 자랍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자 굉장히 만드는 게 몇 개 걸지를 못했는데요. 점점 기술이 뒤에 늘게 됩니다. 자, 광생물 반응기를 만들었으면 테스트를 했잖아요. 저는 실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아웃도어입니다. 아웃도어 어떻습니까? 바람 불지요, 비 세지요. 그래서 아웃도어 스테빌리티 테스트 하는 거고, 이게 실제 바람 부는 소리를 녹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가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투명 비닐을 넣어서 이렇게 리사이클실에서 쌓이지 않도록 하는 부분. 우리 과학과에서는 대두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대두 생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자,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자, 반응기가 새가 와서 딱 좋았다. 그 다음에 반응기 하나 터지잖아요. 쭉 빠질 거잖아요. 교체를 해야 되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런 경우는, 자, 위에서 드론이 IR을 딱 보고 있다가, 자, 물이 있는 부분과 에어가 있는 부분의 온도가 틀립니다. 네, 이게 빠지게 되면 여기에 차이가 나겠죠. 온도 차이가. 그러면 알람이 삐오삐오 울리면서 할 수 있다는 시스템도 고민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오유관 박사팀이 기름 성분이 많은 녹조류를 생산한 뒤 녹조류에서 기름을 추출해. 자, YTN에 나갔던 건데 말 그대로 맞습니다. 자, 녹조류를 키워서 기름 성분을 뽑아내서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연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 그 대전에 했었는데 온도나 13에서 42도고요. 라이트 소스인데 자, 계속 그 반연소 배양을 해서 우리가 키우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50일 정도 운영하고 난 다음에 YTN에서 한번 방송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뭐냐면 야, 이거 대량 생산하는 게 표준화가 필요한 겁니다. 야, 이 앞에서는 사실은 뭐 시장 가서 사오고 뭐 사고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자, 이 제품 하나하나를 자, 가장 그 대량 생산하기 편한 걸 구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정수기 똑같은 겁니다. 정수기를 뭐 하나만 할 때 아니고 10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수기 들어가는 부품부터 다 표준화해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비닐 반응기를 만드는 쪽, 그 다음 배지를 공급하는 쪽, 그 다음 가스를 공급하는 쪽, 그 다음 시스템 브레인. 자, 이런 부품이 많이 들어간 것처럼 뭐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최소한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대부분 쓸 수 있는 뭐 수도, 뭐 또 정수기 쓰는 그런 라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반응기를 셋업할 수 있고요. 자, 반응기뿐만이 아니고 플레임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작용한 겁니다. 자, 우리 여자 연구원들, 대학원생들 남녀 상관없이 대학원생들 가서 이런 플레임들 직접 제작을 해서 한 겁니다. 이거를요 업체에 맡기잖아요. 엄청 비쌉니다. 잘라서 우리가 조립하잖아요. 굉장히 싸집니다. 그래서 대학원생이 고생했던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전해서 실제로 이제 자기 운전이 잘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고요. 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운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 오는 날 우리 연구원이 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2018년도에 자, 이제 이 과제가 마무리됐는데요. 실제로 이때 생산재 보면 야, 리터 하루에 리터당 0.5g씩 숫자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하는데 광합성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트와 CO2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지질이도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리터 스케일로 했는데요. 사실은 이 반기 하나하나가 자, 볼륨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기 형태를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생산성이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반응기를 연구하고 있는데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균주도 다르죠. 그 다음에 기온이나 날씨도 틀리잖아요. 기후대가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태리나 뭐 미국 뭐 비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하나의 유니트의 반응의 사이즈. 자, 너무 작으면 여러 개 만들 때 힘들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바이오의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당 부피당 얼마만한 세포를 키울 수 있느냐. 그걸 비교해 보니, 자, 팽이 중국 그룹이네요. 여기는 보니까 비닐로 해서 심플하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생산성이 좀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나가는 이태리 그룹, 굉장히 화력발전소에 그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했던 그룹이고 유명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이 그룹과 비교했을 때는 좀 높고요. 자, 아까 말했던 독일 그룹입니다. 독일 그룹. 크라운버퍼 팀은 사실은 굉장히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게 볼륨이 너무 작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뭐 생산성도 좀 높고 볼륨도 상당히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상용화 되려면 많은 연구들도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또 중간에 또 쉬었다 합니다.